나의 하루는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차가운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나는 새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단칸방을 빠져나와 옥상의 작은 부엌으로 향한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거대한 빌딩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그리고는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한다. 구수하고 시원한 냄새가 퍼져나가면 그제야 나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다. 나는 김수아 새아이의 엄마이자 이제는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삶은 전혀 달랐다. 나는 국내 굴지의 식품 연구원이었던 남편 박진우의 아내였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녔다.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나 버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의 시어머니는 악마로 돌변했다. 그녀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유언장과 서류들을 내밀며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과 심지어 우리가 살던 집까지 모두 빼앗아갔다. 너 같은 근본 없는 관연이 감히 내 아들의 재산을 탐내. 그녀는 내게 그런 악담을 퍼부으며 새아이와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다. 나는 싸울 힘도 돈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내게는 지켜야만 하는 3명의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남편이 남겨준 단 하나의 유산, 그의 낡은 연구 노트를 품에 안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육수가 맛있게 끓어오를 무렵 나는 미리 불려놓은 떡과 어묵 그리고 나만의 비밀 양념장을 챙겨 집을 나선다. 나의 작은 포장마차 손수레는 내 전 재산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다. 나는 그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매일 아침 여의도의 한 오피스 빌딩 앞으로 향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의 작은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 나의 떡볶이는 특별한 맛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맵고 달기만 한 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먹는 사람의 지친 속을 달래주는 깊고 시원한 맛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떡볶이를 해장 떡볶이라고 불렀다. 이모님 여기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범벅으로
주세요. 네, 손님 금방 드립니다. 나는 쉴 새 없이 떡볶이를 만들고 어묵 국물을 퍼주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나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옆 전봇대 아래에 한 노숙인 아저씨가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는 나의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김과 맛있는 냄새를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의 하루 벌이는 우리 네 식구가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빠듯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가장 먼저 끓인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컵과 어묵 몇 개를 꼬치에 꿰어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내가 불렀다. 날씨가 춥네요.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내가 내민 컵을 받아들었다. 그는 허겁지겁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어묵을 먹었다. 그리고는 내게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꾸벅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날따라 장사는 유난히 잘 되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러 동네의 작은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엄마, 나를 발견한 나의 새 아이들, 첫째, 하늘이, 둘째, 바다, 그리고 막내, 별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들의 그 따뜻한 천이 나의 하루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집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있어 나는 괜찮았다. 나는 남은 재료들로 아이들을 위한 저녁을 차렸다. 우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비록 가난하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우리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성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나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남편 진우 씨가 남겨준 낡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화학식과 식품, 공학 이론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내게 늘 말했다. 수아야, 나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이게 그냥 소스 레시피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야. 우리 하늘이, 바다, 별이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 우리의 보물이라고. 내가 만약 잘못되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이 노트를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나는 그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노트를 어루만졌다. 나는 아직 이 노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반드시 그의 마지막 꿈을 나의 손으로 이루어주리라 다짐했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나는 다시 나의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과 남편이 남겨준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포장마차 손수레를 끌고 여의도의 빌딩숲 사이 나의 지정석으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 아침에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나는 익숙하게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 솥을 걸고 새빨간 떡볶이 판을 데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회사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로 나의 작은 가게 앞은 금세 긴 줄이 늘어섰다. 이모님 떡볶이 1인분, 순대, 튀김 섞어서 많이요. 민준씨 왔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나는 단골 손님인 차민준 변호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근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거의 매일같이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고마운 단골이었다. 그는 언제나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선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양의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버무려 주었다. 그는 고맙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렇게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오후에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였다. 나의 이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낼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끽! 아주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나의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눈부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 차를 쳐다보았다. 이 낡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하얀색 밍크코트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한 중년 여인이 내렸다. 나의 시어머니, 여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곳을, 그녀는 2년 전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내쫓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나의 포장마차를, 그리고 그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나의 초라한 행색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시선 앞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주변에 상인들과 손님들이 우리를 구경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보석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니오 같은 거지년이 아직도 내 아들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죽은 내 아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저승에서 이 꼴을 보고 눈을 감을 수나 있겠어. 당장 이 더럽고 천박한 짓거리를 집어치우지 못해. 아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 유성그룹 며느리였던 애가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판다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단 말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가 떡볶이를 담아주던 그 기름때 묻은 카운터 위에 경멸하듯 던졌다. 이 돈 받고 당장 내 손주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방이든 해외든 어디든 가버려. 다시는 나와 내 집안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돈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동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동정이야말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2년간 억눌러 왔던 나의 분노와 나의 자존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그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나는 그 돈 봉투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포장마차 옆에 있던
불우윳 돕기 성금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 두툼한 돈 봉투를 그 안에 망설임 없이 쑤셔 넣었다. 철컹 성금함 안으로 돈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이엄유님, 저는 어머님이 버리신 어머님의 손주들을 제 힘으로 떳떳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알던 빌려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똑똑히 말씀드리죠. 다시는 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제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없으시니까요. 나의 그 선언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와 모욕감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이 천한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의 벤츠에 올라타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차가 사라지고 난 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모든 구경꾼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나를 향한 작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의 단골 손님 차민준 변호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아돔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가 내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돌아가신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김수아는 죽었다. 시어머니의 멸시 속에서 눈물 흘리던 가련한 여인도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강인한 엄마 김수아뿐이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진짜 전쟁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것이다. 시어머니가 벤츠를 타고 폭풍처럼 휘젓고 간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상인들은 더 이상 나를 애세 딸린 불쌍한 과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재벌가 시어머니의 모욕 앞에서도 당당하게 허리를 폈던 나를 향한 작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게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거나 아이들 먹이라며 과일을 쥐어주기도 했다. 나는 그 작은 온정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나의 단골 손님 차민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나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떡볶이를 먹고 가끔은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조용한 응원을 보내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내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의 그 작은 희망은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해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회장이라는 사람이 험악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 시장의 모든 노점들을 관리하는 실세였다. 당신이 김수아 씨요.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요즘 당신 때문에 말이 많아? 당신 포장마차가 규정된 영업 구역을 살짝 벗어났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나의 시어머니가 꾸민 또 다른 계략이라는 것을. 그녀는 돈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제는 권력을 이용해 나의 밥줄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일주일 주겠소. 상인회장이 통보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아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포장마차는 나와 내 아이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이것마저 잃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옥탑방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나는 다시 남편의 그 낡은 노트를 꺼내들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나는 그를 원망했다. 왜 나에게 이런 알 수 없는 숙제만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냐고.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노트를 넘겼다.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 나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트를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노트의 한 페이지 구석에 남편이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남겨놓은 그의 다정한 편지 같았다. 사랑하는 우리 수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홀로 두고 먼저 가서.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두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사람들은 떡볶이 소스를 그저 고추장과 설탕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야. 진정한 맛의 비밀은 감칠맛과 효소에 과하게 있어. 내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비밀이야.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는 것. 예를 들어 잘 익은 파인애플이나 키위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떡의 식감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고 양념이 깊숙이 배게 하지. 그리고 훈연, 소금, 한 꼬집은 고추장의 텁텁한 맛을 잡고 아주 깊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해준단다. 그의 글 아래에는 아이들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간단한 그림 레시피가 그려져 있었다. 고추장, 된장, 그리고 과일, 효소, 훈연, 소금. 이것이 그가 말했던 보물의 정체였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의 레시피를 따라 새로운 떡볶이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의 부엌은 나의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희망을 요리하는 실험실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이 소스가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다음 날 나는 나의 포장마차에 새로운 메뉴를 내걸었다. 진우의 마법 떡볶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떡볶이를 한 입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세상에 이게 정말 떡볶이 맞아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지? 하나도 맵지 않은데 계속 입에 착착 감기네. 이건 마약이야, 마약. 나의 가게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며칠 만에 나의 진우의 마법 떡볶이는 여의도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나의 단골 손님 차민준 변호사도 나의 떡볶이를 맛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아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맛을. 나는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노트와 새로운 소스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해, 공작과 상인회장의 압박에 대해서도 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나에게 말했다. 수아씨, 제가 돕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수아씨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비열한 사람들에게서 수아 씨와 아이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두 번째 동지를 얻었다. 상인회장 역시 나의 가게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보고는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김 사장 장사 수완이 대단하구먼 이라며 출삭거리기 시작했다. 나의 삶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이 작은 성공을 가만히 내버려 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마침내 나의 성공의 비밀이 아들의 노트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김수아 씨, 오 여사님께서 당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떡볶이 소스의 레시피는 고 박진우 씨의 연구 결과물로서 그 소유권은 그의 어머니이자 유족인 오 여사님과 그가 속해 있던 회사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 레시피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남편의 유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 법정에서 시작될 터였다. 시어머니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되었다. 나의 시어머니 오 여사가 유성그룹의 이름으로 나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죄목은 업무상 배임 및 지적재산권, 무단도용. 그녀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우의 마법 떡볶이 소스가 아들 박진우가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의 연구, 개발비로 만들어낸 회사의 공식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기밀 레시피를 훔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차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소장을 검토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아 씨. 그가 말했다. 상대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이 재판에서 이기려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수아 씨의 진실 옆에 함께 서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곳에 서게 되었다. 높고 위압적인 판사석, 차가운 공기, 그리고 나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나의 작은 포장마차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재벌가 시어머니와 떡볶이 파는 며느리의 진실 공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나의 투기장은 이제 시장 골목이 아닌 이 차가운 법정이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저 멀리 원고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아주 비통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아들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어머니를 연기하듯이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측의 변호인단은 무섭게 우리를 몰아붙였다. 그들은 첫 번째 증인으로 남편 진우 씨의 옛 직장 동료를 내세웠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매수되었는지 위증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고 박진우 연구원님께서는 회사 지원을 받아 새로운 소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 보고서를 직접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라며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된 연구, 개발비, 지출, 결의서와 프로젝트 제안서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민준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대, 신문을 했지만 거대 로펌의 노련한 변호사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기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한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 위선적인 눈물에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나는 그저 남편의 유산을 훔친 탐욕스럽고 무지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판사는 시어머니 측의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그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측에게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겠습니다. 일주일 뒤, 다음 재판까지 그 레시피가 회사의 자산이 아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상속된 유산이라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민준 씨의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절망적이었다. 젠장, 이대로는 우리가 집니다. 민준 씨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우리에게는 스모킹 건, 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거 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남편의 그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이제 내가 기댈 곳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노트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 혹시라도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노트의 대부분은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화학식과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내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발견했다. 노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다른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연구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오직 나만을 위해 남겨놓은 길고 긴 편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법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떡볶이 상속 전쟁이라는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보기 위해 모여든 하이에나 때와도 같았다. 나는 차민준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나의 손에는 남편의 그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나의 유일한 무기.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시어머니 측 변호인단이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나를, 남편의 고귀한 유산을 훔쳐 시장
바닥에서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몰아붙였다. 변론이 끝나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시어머니 측이 제시한 산더미 같은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피고인 김수아 씨 측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시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의 그 질문은 내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재판장님, 나의 곁에 앉아있던 차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어떤 베테랑 변호사보다 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희에게는 이 모든 거짓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고 박진우 씨께서 그의 아내 김수아 씨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재판장님의 허락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피고인 김수아 씨가 직접 그 편지를 낭독하게 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합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남편의 노트를 펼쳤다. 나의 눈물로 얼룩진 그 마지막 페이지를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그의 마지막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수아야. 아내 글을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당신과 우리 하늘이, 바다, 별이를 홀로 두고 먼저 가서,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수아야,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어. 어머니의 그 지독한 탐욕과 집착이 언젠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야만 했어. 또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떡볶이 소스, 그건
단순히 맛있는 레시피가 아니야. 그것은 식품의 맛과 질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나의 모든 연구가 집약된 식품 제조 기술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이 기술을 나의 이름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이름, 김수아의 이름으로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해두었어. 나의 그 말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 특허는 온전히 당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것이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아이들 없어. 어머니가 만약 이것을 내려 탐내며 당신을 괴롭힌다면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해.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대학 친구 김동현 변호사를 찾아가 그 친구에게 내가 모든 원본 서류를 맡겨두었어. 그 친구가 당신을 도와줄 거야. 나 수아야, 사랑한다. 부디 강하고 떳떳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줘. 하늘에서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게. 너의 남편 진우가. 편지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차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고 박진우 씨의 친구이자 유언, 집행인인 김동현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방청석에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원본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진우의 친필 유언장 그리고 김수아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등록된 특허 등록 원부. 시어머니가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이 한순간에 위조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내 아들 물건을 훔쳐서 전부 조작한 거야. 저것들을 당장 잡아넣어.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법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감히 법정을 기만하고 증거를 위조한 죄를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수아의 특허권 소유를 인정하며 원고 오 여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증거 위조 및 위증, 무고 혐의에 대해 원고 오 여사를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증인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사랑을 지켜준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한 고마움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세상은 온통 나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떡볶이 아줌마의 위대한 승리,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레시피, 나의 작은 포장마차 앞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 이겨낸 나를 응원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왔다. 나는 기자들의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아이들과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을 뿐이었다. 나의 시어머니, 오 여사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문서 위조, 위증, 무고,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탐욕이 한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사람은 시장 상인회장이었다. 한때 나를 쫓아내려 했던 그는 아주 미안한 얼굴로 내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사장, 내가 정말 사람 볼 줄을 몰랐네. 나는 그저 규칙만 따지는 깐깐한 늙은이였어. 김 사장 같은 보물이 우리 시장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내 자랑일세. 그는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더 이상 저 추운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시장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떳떳한 가게를 하나 여는 게 어떻겠나. 내가 상인회 이름으로 첫 1년간은 임대료도 받지 않고 지원해주겠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안에 나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나의 작은 승리가 굳게 닫혔던 사람의 마음을
10개 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대기업 한상푸드에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진우의 마법 떡볶이 소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내게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김수아 사장님, 한상푸드의 젊은 기획 이사가 내게 말했다. 저희는 사장님의 그 특허권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새로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 자리를 내게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 나의 철학으로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나는 차민준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제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한상푸드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나는 더 이상 시장, 골목의 떡볶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식품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이사 김수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상인 회장님이 제안했던 그 시장 한복판에 가게를 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나의 새로운 회사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이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로 꾸몄다. 차민준 변호사는 이제 나의 법률 자문이자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내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나와 그는 텅 빈 새 가게 안에 마주 앉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쓰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게 되다니 이건 꿈이 아닙니다. 수아 씨, 민준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이건 수아 씨가 자신의 힘으로 직접 일궈낸 현실입니다. 수아 씨의 용기와 남편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민준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그가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저 변호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수아 씨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나를 단순한 의뢰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오직 우리의 새로운 꿈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나는 남편의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떡볶이, 소스 외에도 수많은 새로운 레시피와 아이디어들이 잠들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될 거예요. 나는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 거예요. 남편이 꿈꿔왔던 바로 그런 세상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진짜 인생,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그 화려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그 짜릿한 승리 이후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시장 골목의 떡볶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연 매출 수백억을 자랑하는 식품 기업 진우의 식탁의 대표이사 김수아였다.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회사의 높은 임원들이 모두 모인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나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2년 전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시어머니의 모욕에 떨고 있던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이 남겨준 그 비밀 노트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우리는 진우의 마법 떡볶이 소스를 시작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했다. 우리의 회사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며 무섭게 성장했다. 나의 새 아이들도 그 사이 훌쩍 자랐다. 아이들은 더 이상 좁고 추운 옥탑방이 아닌 넓고 따뜻한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이곤 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적을. 나는 내가 이룬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과 행운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민들레 홀씨 재단이라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민들레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 바람을 타고 홀씨를 퍼뜨려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우리 재단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성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과거에 나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사업을 꿈꾸는 싱글맘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나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주는 수아의 언니들이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사장님, 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멘티를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업은 채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어 하는 젊은 미혼모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몇 년 전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할 수 있어요, 혜진 씨. 세상에 모든 위대한 시작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혜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우리 수아의 언니들이 곁에서 함께할 테니까요. 나의 진심 어린 격려에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안 느꼈다. 나의 든든한 조력자 차민준 변호사는 이제 우리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오늘 마침내 나의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바로 우리 진우의 식탁 브랜드의 첫 번째 플래그십 레스토랑이 문을 여는 날. 레스토랑은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레스토랑. 내부는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 레스토랑의 개업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개업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나의 새 아이들과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의 한 특별한 공간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가장 아늑한 공간, 그곳에는 내가 2년 전 여의도 길거리에서 운영했던 그 작고 허름한 포장마차가 옛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나의 모든 성공이 시작되었던 나의 초심, 나의 가장 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했던 나의 역사가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빨간 떡볶이 소스에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레스토랑 안에 퍼져나갔다. 엄마, 내가 제일 먼저 먹을래.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나의 곁으로 달려왔다. 민준 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만든 뜨끈한 떡볶이 한 그릇을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자, 우리 강아지들 많이 먹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게 떡볶이를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거대한 식품 회사의 CEO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나는 영원한 엄마 김수아였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아주 잘 해냈죠. 당신이 지켜봐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